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치솟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3,65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미중 갈등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 쪽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또 한 번 전임 미답인 3,700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샘표, 사조대림, 신송홀딩스 등 이른바 식용유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두 수입 중단을 경제적 적대 행위로 규정하면서 식용유 교역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겁니다. 식용유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주로 절지 않는 필수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 이렇게 식용유 가격이 올랐다. 반사 이익을 우리 식품 기업들이 봤다. 코스피는 2.68% 오른 3,657.28로 상승 마감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원어치를 사들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3,012조 원 가까이로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역시 1.98% 올라 864.72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코스피가 4,200선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비중이 높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이익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수 자체는 창방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증시 조정의 폭도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체는 물론이고 경기도 상당수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삼중 규제에 나선 것은 8년 만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광명시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 용인시 수지, 수원시 영통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40%로 낮아집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국평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집을 살 때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이젠 5억 원 남짓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도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보다 강화하고 전세대출도 처음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유지되고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규제 지역 확대는 세금 제도와 정비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칫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이 내용은 유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일단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나겠군요. 그렇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그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오릅니다. 취득세 먼저 보면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적용됩니다. 가령 2주택자가 서울 마포구에서 20억 원 아파트를 사서 3주택자가 된다고 가정하면요. 단순 계산으로 기존에는 취득세를 8%를 적용해 취득세가 1억 6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12%를 적용해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내년 5월까지 유예이긴 하지만 새롭게 규제 지역이 된 곳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도 각각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자칫 내놓으려고 했던 매물도 감추게 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내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들,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곳들이 대상입니다. 거래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고 양수가 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굳이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파는 가격보다 현금 청산 가격은 낮아요. 권리가액이라. 재개발 투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외에도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생겨 정비 사업이 위축되면 재건축,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주비 대출도 제한이 됩니다. 서울의 공급은 더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도심 내 주택 공급인데 정부가 초점은 수요 억제에만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택 집값 대책인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고강도의 대출 규제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지는 채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대출 심사 때 더해지는 총 부채 상환 비율 DSR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는 평균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이 대출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8,600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고정금리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합니다. 이번엔 전세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으면 DSR은 14.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DSR이 7.4%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DSR 40%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주비 대출만 현행대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와 가산금리 상향 조정은 당장 내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막차 심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등기를 서두르는 등기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연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동구 인근 부동산입니다. 오늘 하루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네, 오늘 결정해야 되니까 이미 출발은 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막차를 타려는 이른바 갭투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급하셔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았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보니까 한 집을 한 7팀, 8팀들이 보고서 이제 선착순 계약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갭투 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매도자들이 움직이는 걸 포기하고 물건을 걷어들이시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갭 투자 문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성동구입니다. 이곳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현금 17억 원 이상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투자자들만 막차를 타려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광진과 동대문 등 일부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볼 때는 다 알아보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규제까지 떠버린 상황이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재건축 아파트도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내일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데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서둘러 오늘 바로 증여를 하겠다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오늘 증여 문의가 꽤 많이 왔어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제가 동시에 묶여있는 곳이라면 더 자유로운 무상증여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소득자의 매입도 지금 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 2억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구매 여력이 더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축소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는 일단 보류됐습니다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내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내용은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구 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 부담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 낮다며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장 반발을 고려해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같은 간접적인 방안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졌던 비율을 원상복구하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는 내려 가격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보유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테러 확보를 위해서 거래세는 좀 인하를 해야 실제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서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만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대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세제든 금융이든 수요 관련된 억제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게 부작용이 없을 수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정말 필요하다라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정부도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임을 공언한 만큼 시장 상황, 표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조치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합니다. 이미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오늘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로 출발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정책실장까지 출국을 하는 건 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관세 협상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직 판단은 이르지만 3,500억 달러 투자 구체화를 놓고 한미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앞서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들었다며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모아서 추석 연휴에 실무 협의를 했고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협상단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역시 오늘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방미하는 거라며 APEC 회의를 앞두고 시의상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양측 다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협상 내용이 좀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MOU 수정안을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통해 전달을 했고 미국 측도 새로운 제안을 우리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금융 패키지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는 계획이 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워프 체결을 비롯해 대미 투자 펀드 구조의 세부 조율안, 또 직접 투자 비중 조정과 상업적 합리성에 해당하는 투자 배분 조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금 시장에서 과열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가격 차이가 20% 가까이 벌어져 금 한 돈을 살 경우에 국제 시세보다 10만 원 이상 비싸게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칫 과열된 국내 금 시장 거품에 꺼질 경우 투자자 손실이 예상됩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금 투자에 유의하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아지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약간 탐욕의 구간이죠. 환율 원화 약세, 그다음에 국내도 유동성 환경들, 낮아진 금리 여건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해지 수단으로 금을 보시는 분들 꽤 많고요. 국내 금과 국제 금의 가격 차이는 20%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국내 금값은 종가 기준 그램당 22만 7천 원을 기록했고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인 2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금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램당 19만 1,470원으로 국내 금값과는 3만 5천 원 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해외에선 금 한 돈을 공인비를 제외하고 약 72만 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85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했으면 해요. 김치 프리미엄은 일순간 한 번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 미국채 대비 매력도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된다.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가격 되돌림이 나타날 경우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국세청이 구글의 광고 수익에 세금을 매겼다가 구글이 불복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 소송으로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구글이 한국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광고로 얻은 수익에 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를 중개해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구글 코리아는 광고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매출이 3,600억 정도. 하지만 대부분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넘기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2020년 1,500억 원 넘는 추가 세금을 매겼지만 구글 코리아가 불복해 현재까지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외국 플랫폼 광고 수익에 과세할 근거를 따지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구글의 광고 수익이 단순 중개인지 아니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사용료 소득인지 하는 점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국제조세협약상 이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돼야만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자사 서비스가 구글 본사의 광고 지면을 단순히 재판매한 행위일 뿐 기술을 사용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고유한 알고리즘과 노하우를 활용해 얻은 수익이기에 과세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정부의 과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지만 이 사건 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다른 디지털 외국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과세에서 영향을 연구 용역에서 과세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등으로 실제 과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2018년 이후부터 덜 거친 2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대형마트처럼 다양한 의약품들을 한 자리에서 골라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의 등장에 소비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고형 약국의 확장세에 급제동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사단체의 반발에 이어서 여당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 문을 연 창고형 약국. 건물 2개 층, 140여 평 규모에 없는 약이 없습니다.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직접 와서 살 것 같아요. 약사님께서 일단 이렇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어떤 쪽에 문제가 있어서 왔냐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느끼는 증상 같은 거를 설명해드리면 이제 약도 추천해주시고. 지난 6월 경기 성남에 첫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지 넉 달도 안 돼 7개의 창고형 약국이 생겼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오남용과 골목약국 폐점이 우려된다며 여전히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약국이라고 불리면서 장사가 꽤 잘 된다고 그래요. 아무 규제가 없다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대형 자본들이 진입을 하면서 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신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창고형 약국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가격 형성에 긍정적이라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창고형 약국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삼각형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고 왜 이런 모양일지 궁금하셨을 텐데 인근에 있는 문화재인 이 몽촌토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효용성이 떨어진 낡은 규제를 짚어보는 연중객 시간, 오늘은 문화재 관련 규제입니다.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문화재 주변 지역은 낙후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만들어진 문화재 인근 높이 제한법이 40년 넘도록 그대로 온 겁니다. 문화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꼭대기가 마치 미끄럼틀처럼 경사졌습니다. 실제로는 27도 경사지만 시각적으로는 더 가팔라 보여 불안정한 느낌마저 듭니다. 토성 때문에 거기를 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 같이 그렇게 지어야지. 지금 시대에 그러면 되나 안 되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 아파트는 삼각형 아파트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문화재 규제 때문입니다. 인근의 백제시대 유적인 풍납토성이 위치해 주변 건물들의 높이 규제가 적용된 겁니다. 이른바 안각 규제인데 문화재에서 바라보는 주변 시야가 트이도록 문화재 경계면 500m 이내에는 27도 이내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100m까지 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측은 문화재 보존과 주변 경관, 조망을 고려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물론 주변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 잣대가 적용되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춰서 규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또는 안에서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문화재 인근 지역이 낙후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풍납토성이 있는 풍납동의 인구는 최근 7년 사이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1997년 정비사업 도중 유물이 발견된 뒤 30년 가까이 개발에 발이 묶이면서 주민 이탈과 지역 상권 악화가 심화된 겁니다.
파고다공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지금 정비 사업들이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공원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완전히 낙후되어 있어요. 공원을 고려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높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등 활용해가지고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잘 수립해야 된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로 주어진 용적률을 다 못 쓸 경우 다른 건축에서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용적 이양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 우려 등으로 정부와의 조율을 마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란 지적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피스텔의 매매와 전셋값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오늘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1%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고 서울 오피스텔 전세도 0.07%로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은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의 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오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2%로 지난달 2.49%포인트보다 0.3%포인트 올라 1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일부터 6개월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3%포인트 올려 3.88에서 5.28%로 조정합니다. 우리은행도 내일부터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 밴드를 0.03%포인트씩 올립니다.